이제는 못 참겠어요. 이 말을 하기까지 37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박명자입니다. 올해 59세입니다. 1986년 봄 22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로부터 37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은 항상 이랬습니다. 긴장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남편 김용철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62세인 남편은 내일 올 사람들 생각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조리대를 비췄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장을 봐서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갈비, 북어, 송편 반죽.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리스트처럼 떠올랐습니다. 차례상 준비,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갈비찜, 송편 빚기.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 올 사람은 18명이었습니다. 시누이 4명과 그들의 남편, 그리고 조카들까지. 큰 시누이 은주 61세, 둘째 정희 59세, 셋째 미란 57세, 막내 수영 54세.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비슷했습니다. 도라지부터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불린 도라지를 하나하나 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7년째 반복되는 일인데도 긴장이 됐습니다. 머릿속으론 온통 오늘 올 사람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은주는 또 뭐라고 할까? 정희는 또 어떤 식으로 트집을 잡을까? 미라는 또 시어머니와 저를 비교할까? 수영은 또 비웃을까? 도라지를 썰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중해야 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똑같을까요? 평소에는 그냥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만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게 소리를 지르고 트집을 잡습니다. 시누이들 앞에서 저를 무시해야 자신의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라지나무를 묻혔습니다.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지원이었습니다. 30살 직장인인 딸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부터 또 시작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지원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친구들 집은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이 함께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고모들은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시누이들에게 저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37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검증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원이 제 어깨를 살짝 만졌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엄마한테 그럴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매번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절만 되면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 방식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맞는 건가? 이때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재였습니다. 33인 은행원 아들이 부엌에 기대서 물었습니다. 또 혼자 하고 있느냐고. 요즘 부쩍 어른스러워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매번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빠는 뭐냐고 자기 가족들 오는데 왜 준비는 엄마 혼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변명했습니다. 아빠는 어제 회식이 있었다고. 사실 남편은 회식이 끝나고도 혼자 술을 더 마시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잠들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라고. 아빠가 고모들 앞에서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 다 안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원이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매번 참는데 보는 자기들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특히 은주 고모는 너무한다고 엄마가 실수라도 하면 그 표정이 정말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느끼고 있었다니. 제가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게 다 들통났던 것입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엄마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원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잘못한 건 아빠와 고모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럽게 뭐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깨어난 모양이었습니다. 민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겠다고.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빨리빨리 도와달라고. 아빠 일어나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아이들도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별말 없이 도와줬습니다. 민재가 고사리나무를 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저는 그런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재는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도 본인 인생이 있는 건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어제 술 냄새가 아직도 났습니다. 지원이 물었습니다. 오늘 고모들 언제 오냐고. 남편은 오전 11시쯤 온다고 예의 바르게 인사나 잘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더니 준비 다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조금 더 해야 한다고. 남편은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냐고 매년 하는 건데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금방 끝낼 거라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저는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 방 청소, 남편이 입을 옷까지 다림질해서 침대에 펼쳐놓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59세부터는 거울 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특히 명절 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블러셔도 살짝 발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넘어가면 되는 거야. 거울 속 제게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차례상은 다 차렸냐고 물었습니다. 다 준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번처럼 실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음식 맛이 이상하면 안 된다고, 작년에 갈비찜이 좀 짰다고 하셨다며
올해는 간 조절 잘했냐고 물었습니다. 신경 써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경 써도 시누이들은 항상 뭔가 트집을 잡았습니다. 지원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긴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모들이 뭐라고 하든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드디어 오전 10일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왔다고 말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내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반복된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추석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 시누이 은주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크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시누이 4명에다가 각자 남편과 아이들까지 한 번에 18명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정희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셋째 미란이 들어오면서 반갑게 웃었습니다. 막내 수영까지 네 시누이가 차례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을까 싶었습니다. 조카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7살부터 25살까지 조카가 8명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모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시누이들과 그 가족들 앞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진짜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거라면 미리 말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가 거들었습니다. 18명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하다니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덧붙였습니다. 자기들이 뭘 도와드릴까 했는데 오빠가 괜찮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수영도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거라고 오빠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니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연 제가 준비한 음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할까 싶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차례상 좀 보자고 했습니다. 나머지 시누이들도 따라갔습니다. 거실에 도착하니 네 시누이가 차례상을 에워싸고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은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18명이 먹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정희가 갈비찜을 세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 사람당 몇 개씩 돌아갈까 싶다고 했습니다. 미란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들까지 18명이면 적어도 갈비를 더 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도 이 정도면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부족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부족한 걸까요? 저는 미안하다고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오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긴 하지만 올해는 애들이 더 많이 온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나 싶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했나 봤습니다. 저는 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뭐가 문제야?
은주가 설명했습니다. 음식이 좀 부족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자야, 이게 뭐야? 저는 미안하다고 좀 더 준비할 걸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가 아니라 많이 부족하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더 만들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언제 다 되겠어? 사람들 다 배고픈데.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자기들이 좀 적게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영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라고 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부족할까 봐서였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18명이 한자리에 앉으니 정말 좁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다들 드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갈비찜이 벌써 떨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걱정했습니다. 전도 금방 없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란이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애들이 많이 먹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카들은 정말 잘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음식이 빨리 떨어졌습니다. 수영이 물었습니다. 혹시 더 준비해 둔 거 없냐고 했습니다. 냉장고에 좀 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앉아 있어. 손님들이 식사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해? 하지만 음식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부족하면 처음에 많이 준비하지 그랬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조카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송편속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고 했습니다. 다른 조카도 거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너무 달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송편속을 조금 많이 넣긴 했거든요. 이게 뭐야? 남편이 송편을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송편속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송편이야? 저는 미안하다고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만들기는 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당황해서 송편 접시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송편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송편이 마루 위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작게 소리쳤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8명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송편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 어깨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제대로 좀 해! 소리와 함께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계속 송편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누이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은주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화났다고 했습니다. 정희도 키득거렸습니다. 형수가 또 실수했다고 했습니다. 미란도 웃었습니다. 매년 뭔가 하나씩은 사고가 난다고 했습니다. 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성격 급한 거 알면서 라고 했습니다. 내 시누이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남편들도 조카들도 몇몇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뭐야? 남편이 민재에게도 소리쳤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라고 했습니다. 입 닥쳐.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민재에게도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민재야, 아빠께 죄송하다고 해. 정희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해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 대드는 게 어디 있니? 미란이 민재를 나무랐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딸 지원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게 어디 괜찮아 보여요? 지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게 어디 괜찮아 보이냐고 했습니다. 그때 조카 중 한 명이 자기네 집에서는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조카가 대답했습니다. 쟤네 집은 좀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조카가 말했습니다. 삼촌이 원래 성격이 급하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당하는 걸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37년 동안 이런 식이었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시누이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집을 떠났습니다. 18명이 넘는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평온함은 아니었습니다. 설거지와 정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개수대에는 그릇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여기저기에는 음식 부스러기와 휴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피곤하다고 혼자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그릇들을 어떻게 혼자 다 하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매년 하던 거 아니냐고 왜 오늘따라 그러냐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피곤할 텐데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아니라고 엄마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재도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도와주니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일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게 말입니다. 설거지를 하던 지원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가 정말 너무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하던 말이 나왔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 좀 낮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엄마가 왜 맨날 괜찮다고만 하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18명 음식 혼자 다 준비하고 실수 한 번 했다고 저렇게 당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지원이도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들도 정말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당하는 걸 보고 웃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모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름대로라니요. 솔직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고모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시누이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말입니다.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는 이런 게 정상인 줄 아냐고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아빠들은 안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들 집에서는 이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마다 다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집만 이상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희가 보여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지원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녹화해왔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일들을 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이가 대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엄마를 보호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 때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요. 지원이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남편이 제게 물을 끼얹는 장면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년 전 설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밀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올해 여름 남편 생일날이었습니다. 시누이들 앞에서 음식이 맛없다고 트집 잡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너무 심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게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촬영한 거였습니다. 시누이들이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녹음한 거라고 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 정말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날 저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도 참 한심하다고, 왜 저런 여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수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고졸에 사회생활도 안 해본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오빠가 다시 결혼하면 훨씬 나은 사람 만날 텐데 라고 했습니다. 정희가 거들었습니다. 근데 이혼하면 재산을 반반 나눠줘야 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혼 안 하는 거겠다고, 돈 아까워서 라고 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37년 동안 말입니다. 지원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엄마 편이라고 했습니다. 지원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불행하면 저희도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한 모습을 말입니다. 그 순간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아, 그동안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구나. 37년 동안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고통이었던 거구나. 이제는 정말로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은 증거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용기가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내 편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37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59세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경력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37년간 집안일만 했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이들은 성인이 됐지만 그래도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다 컸다고, 오히려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원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새로 시작하시는 거 저희가 도와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준 영상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7년 동안 제가 무엇을 위해 참고 살았을까요?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나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서 그대로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저는 정말 뭐였을까요? 아내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사도우미였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59세의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불행하면 저희도 불행하다고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행복해져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37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추석일 이후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자 돌잔치 초대였습니다. 꼭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 행사니까요.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37년간 습관처럼 몸에 밴 순종이었습니다. 남편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카 손자 돌인데 안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돌잔치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 입던 베이지색 투피스였습니다. 무난하고 조용한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화장을 해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민재와 지원이도 함께 갔습니다. 아이들은 제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고모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였습니다. 돌잔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시누이들과 그 가족들, 친척들까지 5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은주가 저를 봤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추석 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도 미란도 수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냉랭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되자 시누이들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옷이 좀 촌스러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거들었습니다. 색깔도 너무 수수하다고 돌잔치인데 좀 밝은 옷을 입지 그랬냐고 했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밝은 색 입는데 라고 했습니다. 수영이 덧붙였습니다. 형수님 나이에는 어울리는 옷인 것 같기는 한데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희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고등학교 졸업하셨죠?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학력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대학 나온 분들인데 라고 했습니다. 은주가 거들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며느리들도 다 대학 나왔다고 했습니다. 수영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사회생활도 안 해보셨죠? 라고 했습니다. 37년간 집안일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러시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였습니다. 시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쟤 정말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맨날 저렇게 고개만 숙이고 산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거들었습니다. 고졸의 경력도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다시 결혼하면 훨씬 나은 사람 만날 텐데 라고 했습니다. 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이혼하면 재산 반반 나눠줘야 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그냥 사는 거라고 돈 아까워서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7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녹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와 함께 돌잔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전 시누이들의 대화를 지원이가 보냈다고 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돌잔치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민재가 손뼉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은주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민재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돌잔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수 정말 답답해. 고졸의 경력도 없으니 오빠가 다시 결혼하면 훨씬 나은 사람 만날 텐데 재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돈 아까워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냐고, 언제 녹음했냐고 했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에 복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정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고, 37년 동안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는 못 참겠다고 말했습니다. 37년 동안 참았다고, 시누이들한테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학대당하고 모든 걸 참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원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민재도 반대편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정말로 달라질 수 있겠구나. 돌잔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시누이들, 그리고 남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37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이 순간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돌잔치장을 나왔습니다. 저와 민재, 지원이, 그리고 남편까지 4명이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재와 지원이가 제 양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재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누이 4명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은주, 정희, 미란, 수영.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서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오늘 온 이유 아시죠? 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지난번 돌잔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란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영이 말했습니다. 농담 몇 마디 했을 뿐인데 형수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농담이었다고요. 37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비웃은 게 농담이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정희가 거들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37년 동안 가족으로 지냈는데 라고 했습니다. 수영이 덧붙였습니다. 형수님도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37년 동안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요. 하지만 진짜 그랬나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긴 적이 있었나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4명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농담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사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이혼하려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못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수영이 거들었습니다. 이 집도 오빠 명의고 예금도 오빠 명의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였습니다. 이혼 소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신청서, 위자료 청구서라고 했습니다. 37년 동안의 가정폭력 증거도 모두 첨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위자료가 얼마냐고 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37년 동안의 가정폭력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책정하신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미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수영이 덧붙였습니다.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진짜 사과하러 온 게 아니구나. 그냥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온 거구나. 37년 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둘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면서도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원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혼 사유서였습니다. 37년간의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6년 결혼, 1987년부터 시작된 언어 폭력, 1990년대 시누이들 앞에서의 공개적 모욕, 2000년대 들어 심해진 신체 폭력, 물기얹기, 밀치기, 발로 차기,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증거 목록도 있었습니다. 민재와 지원이가 3년간 모은 영상들, 총 47개의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의 녹음 파일, 총 12개였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1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37년간 제가 당한 일들의 증거였습니다. 재산 목록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보험, 모두 남편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7년간 전업주부로 가정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소 50%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7년이 이렇게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서류들이 제게 새로운 시작을 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시누이들이 왔다 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산은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재산 분할 50%는 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37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7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누이들 앞에서 저를 발로 차고 욕하고 물을 끼얹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증거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설거지도 도와주고 제 말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여주는 친절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2주 후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재와 지원이가 함께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무거우면서도 가벼웠습니다. 두려우면서도 설렜습니다. 37년간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59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분할 50%, 위자료 3천만 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37년이 숫자로 정리되는 게 허무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박명자라고 쓰인 이름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아, 이제 정말 혼자구나.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그릇 몇 개. 37년을 살았는데 가져온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민재와 지원이가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각자 직장이 있었습니다.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원룸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37년간 살던 집은 넓고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작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걱정됐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있었지만 얼마나 갈까요? 수입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9세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9세, 고등학교 졸업, 경력 없음, 37년간 집안일만 했습니다. 누가 저를 고용할까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하길 잘한 걸까요? 그냥 참고 살 걸 그랬을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래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저만을 위해 산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마트도 가고 은행도 갔습니다.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혼자 은행 업무 보는 것도 공과금 내는 것도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37년간 남편이 다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식당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이들, 노인들 모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동사무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게시판에 여러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자리 공고, 교육 프로그램, 문화 강좌.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킹 강습 강사 모집. 자격 요건을 봤습니다. 베이킹 경력자, 강의 가능한 분. 저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경력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공고를 쳐다봤습니다. 37년간 집에서 빵을 구웠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명절 음식으로, 손님 접대용으로. 그게 경력이 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고에 적힌 전화번호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민재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뭐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밖으로 나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라도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고 했습니다. 요리라고 대답했습니다. 37년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하시라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다섯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앞으로 갔습니다. 게시판의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재와 지원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저희도 행복하다고 했던 말이 들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이킹 강사 모집 공고 보고 전화드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요리를 가르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홈베이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37년 동안 집에서 해왔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경력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경력이라고 할 것은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평생 해온 집밥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절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집밥이 제일 어렵다고 한 번 뵙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동사무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59세, 고졸, 경력 없음. 하지만 37년간 해온 요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경력이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보는 것입니다.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원룸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59세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9세 여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늙은 게 아니라 경험이 쌓인 사람이었습니다. 37년이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37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7년 동안 오직 가족들만 상대하던 제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요리를 가르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 요리 교실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젊은 주부들이 많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홈베이킹을 가르쳐 드릴 박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수강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정말 초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저도 처음엔 많이 서툴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본 식빵을 만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레시피라고 했습니다.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시연했습니다. 수강생들이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반죽을 치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빵은 사실 정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마다 맛이 다르고 그게 또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정확한 계량을 해야 한다고 해서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요리는 사랑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거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37년 동안 해온 요리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요.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수강생이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SNS 관련 일을 하는데 요즘 이런 콘텐츠가 인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강생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지원이에게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물어보냐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걸 해보라고 하더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원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냐고, 자기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재 오빠도 영상 편집 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 앞에서 뭘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평상시처럼 요리만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생애 첫 번째 인스타그램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59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박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37년 동안 집에서만 요리를 해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게 되다니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호두파이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정말 평범한 엄마의 손맛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두파이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죽이 너무 딱딱하면 버터를 조금 넣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호두파이를 좋아해서
자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진짜 옆에서 엄마가 요리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계정 이름은 지원이가 정해줬습니다. 59세의 새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5천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팔로워가 1만이 됐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따뜻한 엄마의 손맛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59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정말 멋지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런 레시피가 정말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보고 저도 용기 내서 새로운 일 시작해 보려고 한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37년 동안 해온 평범한 요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3개월 만에 팔로워가 8만 명을 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59세의 평범한 아줌마인 제가 말입니다. 협찬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베이킹 재료 회사, 주방 기구 회사. 민재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걸로 수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제 베이킹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손맛 공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가게였습니다. 수강생들이 몰려왔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20명씩 가르쳤습니다. 아침반, 오후반, 저녁반.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요리책 출간에 관심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집밥 스토리와 레시피를 책으로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요리책이라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했습니다. 37년 전 신혼 시절 요리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요리책을 쓸 줄이야. 3개월 후 요리책이 출간됐습니다. 62세, 오늘부터 내 인생. 지원이가 지어준 제목이었습니다. 서점에서 제 이름이 적힌 책을 봤을 때 기분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2만 부가 팔렸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37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촬영 날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요리 인스타그래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5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37년 동안 집에서만 요리를 해왔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혼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7년 동안 해온 요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를 준비했냐고 물었습니다. 호두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요리인데 제 나름의 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호두파이를 만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반죽은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인생처럼 적당히 균형이 맞아야 제맛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방송 잘 봤다고 정말 멋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원이에게서도 왔습니다. 엄마 최고라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무시하던 37년 집밥이 바로 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고졸이라고, 경력 없다고, 나이 많다고 무시하던 사람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37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37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2세 여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쌓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베이킹 클래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 김용철이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TV에서 봤다고 정말 대단하더라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37년 동안 저를 무시했다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게 아니라고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7년 동안 참았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강태수 씨였습니다. 68세, 은퇴한 공무원이셨습니다. 베이킹 클래스 수강생이었습니다. 부인을 잃고 혼자 사시다가 요리를 배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서점에서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강태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함께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밑반찬을, 저는 베이킹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3개월 후 따뜻한 손맛 공방을 확장했습니다. 강태수 씨와 공동 운영했습니다. 오전에는 밑반찬 클래스, 오후에는 베이킹 클래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재와 지원이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장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엄마가 됐다는 것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수 씨와 함께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요. 5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37년 동안 참고 살았던 시간들이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62세의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59세도 62세도 언제든지요.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강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민재, 지원이, 그리고 강태수 씨.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7년 동안 잃었던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저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37년을 참았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37년의 경험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59세든 62세든 70세든 언제든지요. 외로움이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상대를 지켜봐야 합니다. 자녀들의 충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힘든 상황에 있다면 참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증거를 모으십시오. 법적 도움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공감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